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조명이 쏟아지던 국제회의장. 낯선 이들의 시선 속에서 들려오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다. 세계 안보의 새로운 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내는 커다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 그대로 몸이 떨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조용히 성장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름은 아니었으니까요. 늘 강대국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무기는 그저 값싼 대체제쯤으로 여겨졌습니다. 저조차도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의심은 차례로 깨져나갔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FA-50 전투기가 유럽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알게 되었죠. 더 이상 한국은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외신 기자들과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냐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수입한 게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피로 이뤄낸 결과라고 말이죠. 하지만 찬란한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수한 압박과 의심, 심지어 방해도 있었죠. 특히 미국이 보여주는 미묘한 태도는 늘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면서도 동시에 경쟁자로 바라보는 눈빛, 그 속에 담긴 계산을 읽을 때마다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기록해야 했고 또 한국인으로서 가슴 깊이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부터 그 놀라운 경험을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들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기억을 가진 나라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제 가족의 역사 속에 흐르는 숨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해주던 이야기, 흙먼지 속에서 포성이 울리던 그 시절은 제게도 상처처럼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상처 속에서 한국은 이상한 힘을 키웠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고 그것이 곧 방위산업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늘 군부대 근처를 지나다녔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보이던 장비들은 대부분 외국산이었죠. 그걸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0년대, 80년대가 되자 한국은 조용히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K1 전차, 초기형 자주포, 국산 소총. 처음엔 서툴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의지를 알았습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연구원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 저는 직접 그 현장을 취재하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해낼 거야. 연구원이 제게 했던 그 말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해외 파병을 경험하면서 무기의 실전적 필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 부대를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장병들이 사용하던 장비 중 상당수가 국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음이 안 갔습니다. 하지만 써보니 알겠더군요. 믿을 만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저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비록 세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절 한국 방사는 여전히 작은 이름이었습니다. 국제 전시회에 나가도 부수는 구석에 자리했고 바이어들의 발길은 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조용한 성장의 시간이 언젠가 큰 폭발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히 쌓아온 힘이 마침내 세계 무대 위로 솟구쳐 오를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의 한국 방산을 떠올리면 늘 똑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계 어디에서 열리든 방산 전시회에 가면 한국 부스는 늘 구석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기 체계와 거대한 스크린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은 작은 전시대 몇 개에 불과했죠. 저는 그곳에서 한국 관계자들의 굳은 표정을 자주 봤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도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저는 전혀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에서였습니다. 작은 부스에 불과했지만 한국이 선보인 K9 자주포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외국군 관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이 장비 정말 실전에서 쓰였습니까? 핀란드 장교가 한국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기술진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한국군에서 단연간 운용했고 탄약과 화력 모두 검증됐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장교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가 K9을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무기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선택받았다니요. 인도 장교가 제게 말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목소리는 결코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경험과 냉정한 검증 속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이후 이야기는 더욱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산 K9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혹독한 겨울과 까다로운 기준으로 유명한 북유럽이 선택했다는 건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해외 기자들과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늘 값싼 노동력으로 뭔가를 만든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건 다르군요. 영국 기자가 내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씁쓸하면서도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값싼 대체제라는 꼬리표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방산의 첫 도약을 현장에서 기록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무시를 딛고 드디어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석에 머물던 작은 부스는 없을 거라는 거요. 저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며 한국 방산이 단순한 신흥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수출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자 외신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다룬 기사가 몇 줄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주요 지면에 큼지막한 제목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죠. 신흥 강자의 등장이라거나 무기 시장의 숨은 다크호스 같은 표현이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하면서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방산회의에 취재차 갔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 만난 스웨덴군 관계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늘 독일제와 미국제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북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주포는 이제 한국산이라고 봐야겠지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무기 구매를 결정하는 군 장교의 솔직한 평가였으니까요.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건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외국 군인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실제 전장에서 무기를 시험한 나라다. 맞습니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긴 시간 동안 실전 같은 상황을 겪어온 군대입니다.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전선을 마주하고 있죠. 그곳에서 단연간 운용하며 검증된 장비라면 외국 군인들 입장에서도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한 외교적 수식어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IDF 방산 전시회에도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 부스는 한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몰려와 한국 무기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지비는 서방제 무기와 비교해 어떤가요? 질문 하나하나가 이미 한국을 주요 경쟁자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구석의 노인 변방의 참가자가 아니라 중심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거요. 제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장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와 나눈 대화입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 무기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도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장비 구매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무렵 한국 방산은 단순히 수출 계약을 넘어 세계 군사 균형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사 원고를 쓰면서 스스로 몇 번이고 문장을 고쳤습니다. 한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제 앞에서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돌아보면 저는 그 시기를 전환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고 그 시선은 의심에서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기록하며 확신했습니다. 앞으로의 무대는 훨씬 더 거대해질 거라고요. 저는 한국 방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그 무렵
동시에 거대한 도전에 맞닥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계 시장은 한국의 성장을 단순히 축하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심과 견제를 쏟아냈죠. 유럽의 방산업체 관계자 몇몇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시적 붐일 뿐이다. 곧 한계가 드러날 거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런 시선을 메모에 담으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겠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시험대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저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대규모 계약 체결식 현장에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들이 휘날리는 장관 건물 앞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삼각대를 설치했고 무대 위에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블라슈차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옆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방산업체 임원 박 전무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나라의 무기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을 충족한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와 속도를 원했고 한국이 그 답을 줬습니다. 순간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영국 기자 마이클이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독일한테 치명타야. 그들이 절대 한국을 가볍게 보지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선언이야. 한국이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들어섰다는. 하지만 이 화려한 장면 뒤에는 적잖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급조된 무기 수출 검증되지 않은 품질 같은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처음엔 걱정됐습니다. 만약 실제 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도약은 한순간에 추락으로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폴란드 군 기지에서 한국 무기들이 실제로 배치되는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훈련장에 늘어선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굉음을 내며 이동하는 순간 제 심장은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폴란드 장교 야쿠브가 전차 해치를 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군요. 유지 보수도 쉬워 보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금방 익힐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게 바로 실전 운용성과 정비였습니다. 직접 써보시면 더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야쿠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전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국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신뢰를 얻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메모장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도전자가 아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나라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유럽 업체들 정말 긴장하고 있어. 저는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지. 그때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전환의 순간. 세계는 한국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고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과로 증명해냈죠. 위기와 불안 속에서 당당히 버텨낸 그 모습은 제 기사 한 줄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송고할 기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짧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준비 중인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의 무대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말이 제 진심을 가장 솔직하게 담은 표현이었으니까요. 폴란드의 선택은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 각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더 빠르게 쏠리기 시작했죠. 저는 바르샤바에서 돌아온 직후 곧바로 또 다른 취재 일정을 짰습니다.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뻗어나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첫 번째 행선지는 노르웨이였습니다. 오슬로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날, 저는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장 만난 노르웨이 국방 관계자 안데르센은 담담히 말했죠. 우리는 추운 기후와 험한 지형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독일제도 검토했지만 실제로 조건을 맞춘 건 한국 K9 자주포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니 북유럽 군인들이 K9 자주포를 시험 운용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국 업체 관계자 이 부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제안서를 보냈을 땐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표정이 완전히 다르네요. 성능이 직접 설득하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결국 실전이 말하는군. 며칠 뒤 저는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훈련장에서 군인들이 한국산 장비를 둘러보는 모습은 이채로웠습니다. 추운 공기 속에서도 이들은 장비의 가동률을 꼼꼼히 체크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핀란드 장교 라우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무기를 찾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군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장은 유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중동과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수많은 나라의 무기가 경쟁하듯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 무기 앞에 몰린 인파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묻기도 했습니다. 당신 나라의 무기는 왜 이렇게 빠른가요? 계약 후 몇 달 만에 물자가 도착한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기자 신분이라 직접 답할 순 없었지만 옆에 있던 한국 방산 관계자가 미소 지으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빠른 납품과 안정된 품질을 동시에 약속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 말에 상대방은 놀라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방산이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각국에서 한국 무기가 자리 잡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예전에는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독점하던 무대에 이제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공항 대합실에서 마이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피곤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만났네. 너도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는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는 곳마다 기록해야 할 일이 생겨서 말이지.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겠어. 지금 세계는 한국을 빼고 방산을 논할 수 없어. 그의 말은 저에게 하나의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불씨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의 방산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의 무대를 새롭게 쓰고 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이집트까지 잇따른 계약 소식을 취재하던 어느 날, 제 메일함에 워싱턴 특파원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이 미국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곧장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포함되기 시작한 겁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먼저 반겼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에는 늘 그렇듯 시위대와 관광객이 섞여 있었고 언론인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을 택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긴 복도 끝 회의실 안에서는 미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한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동맹국의 방산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유럽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변화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이제 한국이 미국 내부에서 공식적인 논의 대상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국 특파원 이 기자가 제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엔 한국 얘기는 거의 안 나왔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어. 동맹이면서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건 칭찬이자 경계야. 둘 다 동시에.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우연히 군사위원회 보좌관 로버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기 시장에서 한국은 빠르게 경쟁자로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 특히 전차와 자주포 분야는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 속에서 복잡한 미국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맹과 경쟁자가 공존하는 묘한 위치. 한국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었죠. 며칠 뒤 워싱턴 시내의 한 카페에서 현지 기자 사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의 방산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였는데 취재 메모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그렇게 많은 전차와 자주포를 보내는 건 미국 기업들에게도 충격이에요. 보통 그런 대규모 계약은 독일이나 미국 몫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속도와 가격, 그리고 품질.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게 비결일 겁니다. 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결과로 평가하니까요. 한국은 그 결과를 내고 있는 거죠. 저는 워싱턴 거리를 걸으며 곱씹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의 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쟁자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고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기대도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기사 원고를 열었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쓰려는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도 특별한 존재다. 동맹인 동시에 경쟁자, 협력자이자 도전자로서 새로운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확장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를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선 순간 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보다 경계의 시선이 먼저 다가왔죠. 취재증을 목에 걸고 입국 심사를 마치는데 담당자가 제 여권을 오래 들여다보더군요. 순간 단순한 절차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일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진출 소식은 이미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규모 계약 이후 독일과 프랑스 언론은 연일 한국을 경계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지속 가능성이 문제다. 기술은 빠르지만 신뢰는 쌓이지 않았다. 라는 문구들이 헤드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씁쓸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는데도 축하보다는 견제가 앞서는 모습이 분명했으니까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기자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오랫동안 교류해온 인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네 한국 기업, 솔직히 너무 빠른 거 아니오? 그 말투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죠. 시장은 경쟁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의도를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날선 견제로 들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방산 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한 프랑스 기업 관계자는 카메라가 켜지지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네 나라가 우리 고객을 빼앗아 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자로서 기록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불안이 동시에 교차했죠. 거리로 나가면 현지 시민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문을 열면 분위기는 곧장 바뀌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문화적 호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겁니다. 무기, 군사, 안보, 이 영역에서는 웃음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자존심이 부딪혔습니다. 저녁에 숙소에서 홀로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기사 첫 문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은 환영보다는 견제를 더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쓰는 손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기록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빛 아래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긴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게 될 파도를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켠에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견제를 뚫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베를린에서 파리로 이동한 뒤 저는 다시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한국 방산 대표단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속삭임처럼 퍼지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독일 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미간을 좁힌 채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메모지에 뭔가를 연달아 적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리에 앉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안드릴 시스템은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되자 수치와 그래프가 스크린 위에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객관적으로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발표를 지켜보던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의 공기를 고스란히 받아낸 탓이었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독일 대표가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까?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프랑스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동맹군의 장비와 맞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전 배치를 통해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후속 지원 체계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드립니다. 동맹과의 호환성 역시 철저히 검토해 반영할 것입니다. 말은 논리적이었으나 공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펜 끝으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회의실은 단순한 기술 논의의 자리가 아니다. 자존심과 동맹의 무게가 맞부딪히는 전장이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우연히 영국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떠오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부상은 다른 이들의 시선을 더 거칠게 끌어당길 수밖에 없죠.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기자로서 기록해야 할 한 문장이자 한국인으로서 뼈아픈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좁은 통로를 겨우 빠져나와 한국 방산 업체의 전시 부스 앞에 섰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부스 전면에는 전차 모형과 자주포, 축소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는 표면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땀의 집약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붐비네.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같은 외신 기자 자격으로 취재해 온 영국의 동료 기자 토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부스 앞이 제일 북적거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말이야. 저 역시 그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전시장 안은 각국의 군 관계자들과 무기 바이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폴란드 군의 마르친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카키색 군복을 입고 부스 앞으로 다가와 담당자와 악수를 나누더군요. 담당자는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자주포의 포구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마르친 대령이 물었습니다. 초속 900m 수준입니다. 시전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선거가 검증됐습니다. 이성훈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용체계에도 큰 무리 없이 들어오겠군요. 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국 무기가 단순히 전시품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럽군 관계자들이 독일제나 프랑스제를 먼저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무기 앞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그때 중동에서 온바이어 알리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통 복장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리프는 자주포보다는 방공 시스템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죠. 고온 사막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까? 알리프가 묻자 이성훈 팀장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이미 사막 지역에서 시험을 거쳤습니다. 모래바람과 극한 온도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리프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집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에서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히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 전체로 확장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고 각국 기자들이 사진을 찍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부스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심에 서 있었죠.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의 군 장교, 중동의 바이어, 아시아의 관계자까지 모두 한국의 무기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적이는 전시회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기 속에서 묘하게 날카로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자리 잡은 독일 방산 업체 부스에서였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히 맨 중년의 남성이 사람들을 흘겨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독일 업체의 관계자 하일리 박사였습니다. 값만 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옆 동료에게 흘리듯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어투였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투 환경에서 진짜 성능이 검증된 건 독일제입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아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바로 몇 분 전 폴란드 장교 마르친 대령이 성능을 꼼꼼히 따져보고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과 현실이 엇갈린다는 걸 이 현장에서 명확히 느낄 수 있었죠. 잠시 뒤 프랑스 쪽 부스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스트라는 소개와 함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말투에는 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무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신뢰가 더 중요하죠. 유럽이 유럽제 무기를 써야 안정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대화를 듣고 있던 몇몇 바이어들에게 의도적으로 시선을 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값싼 대체재가 늘어나는 건 분명 위협입니다. 그러나 동맹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같은 대륙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취재 메모를 적으며 긴장된 공기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홍보전이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공세가 한데 얽힌 무대였던 겁니다. 이성훈 팀장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스를 찾은 바이어들에게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가격, 성능, 납기,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 입증된 신뢰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동맹국들의 즉각적 방어 능력 강화 아닙니까? 저희는 그 요구에 가장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듣는 이들 사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긴장과 설득이 엇갈리는 전장 같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관계자들은 끝내 표정을 굳히고 자리를 떠났지만 바이어들의 발걸음은 계속 한국 붓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저렴한 대체제라는 평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상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국들이 공개적으로 견제를 하고 로비스트들이 압박을 가할 정도라면 이미 한국이 주요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전시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국기가 걸려 있었지만 제 시선은 태극기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맞닥뜨릴 파고 역시 만만치 않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 방산의 성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죠. 전시회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저는 유럽의 한 호텔 회의실을 오갔습니다. 화려한 전시장이 끝났다고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호텔 지하의 작은 회의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와 붉은색 잉크패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부터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한국 업체의 이성훈 팀장과 실무진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폴란드 군의 마르친 대령과 참모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중동 바이어 알리프도 회의실로 들어와 조용히 합류했습니다. 여러 날 이어진 협상 끝에 오늘이 결론을 내릴 자리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마르친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실전 배치 경험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부품 공급망과 교육 지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성훈 팀장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답했습니다. 부품은 현지 협력사를 통해 즉시 공급 가능합니다. 교육은 한국 본사뿐 아니라 현지 파견팀이 직접 진행할 계획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단호함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방산 계약이 단순히 장비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동맹과 신뢰를 거래하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옆에 있던 알리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우리도 구매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성훈 팀장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면 현장에서 직접 시연도 가능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어조는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간순간 팽팽해졌다가도 곧 풀리곤 했습니다. 종종 통역을 거치느라 시간이 늘어지기도 했지만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가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 방산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르친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펜을 들었습니다. 짧은 침묵 후 계약서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진 기자들이 셔터를 터뜨렸습니다. 알리프 역시 계약서를 살펴본 뒤 추후 구매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고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견제와 의심 속에서도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지금 한국 방산이 가진 저력이었죠. 독일과 프랑스가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과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는 여전히 귀에 남아있는 계약 도장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단단하게 울리는 그 소리는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쥔 채 이 장면을 어떻게 기사로 써내려가야 할지 머릿속으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언론은 일제히 한국 방산의 선전을 주요 기사로 다뤘고 미국의 신문들도 한국이 새로운 방산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특파원 동료 토머스와 함께 시내 카페에서 관련 보도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 이제 진짜 위협으로 보일 겁니다. 특히 워싱턴의 오래된 방산업계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외국 기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긴장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저는 미국 의회 건물 근처에서 군사위원회 보좌관 존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고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근 유럽 계약 성과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묻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계약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존슨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성공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말은 애매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협력자이지만 동시에 경쟁자로 본다는 신호였죠. 존슨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 동맹국들에게 공급되는 무기는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과도 직결됩니다.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펜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보여온 태도와는 조금 다른 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토머스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존슨은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 토머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나라가 유럽 시장에서 큰 계약을 따냈잖아. 미국 업체 입장에선 경고등이 켜진 거야.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기사 초안을 쓰려던 저는 한동안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이 차올랐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맞닥뜨릴 거대한 견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것 같았죠. 워싱턴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속에 담긴 미묘한 긴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 방사는 단순히 성장하는 신흥 세력이 아니라 미국조차 의식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순간 앞으로의 이야기가 결코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먼저 직감했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아침, 전시장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커피를 들고 복도를 걸었는데 멀리서부터 줄이 길게 늘어선 게 보였죠. 처음엔 어느 나라 부스인지 궁금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 줄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방산 기업 부스 앞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렇게까지 줄을 서는 건 처음 보네요. 옆에 있던 독일 기자 마르틴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줄 서는 쪽이었죠. 그런데 이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줄 앞에는 중동군 관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브로슈어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유럽 바이어들은 우리 장비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속삭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 장면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TV 속에서 보던 건 대부분 수입 무기였고 국산 장비는 늘 언젠가 성장해야 할 분야로만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나라가 우리의 기술을 먼저 찾고 스스로 다가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중년의 미국 바이어가 우리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지겠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죠.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나라가 우리 앞에서 인정의 말을 내뱉은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시관 천장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더없이 자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 어린 시절 그저 작은 나라라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무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걸 직접 증명해주는 깃발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전시가 끝나고 기자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기사를 송고하느라 분주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를 붙잡았습니다. 이번 전시의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었어. 영국 기자 스티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업계에서는 늘 미국이나 프랑스가 중심이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 이에 맞장구 치듯 캐나다 기자 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부스 앞에 줄 서 있는 장면 솔직히 충격이었거든. 특히 그 신형 자주포와 미사일 시스템은 가격 대비 성능이 말도 안 되더라. 내 기사 제목은 아마 한국 방산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이 될 것 같아.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마치 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직접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는 순간을 체감하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었죠. 그때 독일 기자 마르틴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 예전에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협력 없이는 어렵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맞은편에 앉은 미국 기자 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원고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 이제 정말 무시 못하겠네요. 우리 본토 방산업계도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국 기자의 입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말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기자실 곳곳에서 한국 관련 기사 제목이 모니터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K방산, 세계의 판도를 흔들다, 한국의 도전, 이제는 현실이 되다. 그 장면은
마치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열풍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새로운 질서의 시작일 겁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것은 긴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벅찬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기자실을 나와 공식 리셉션장이 마련된 홀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또 다른 차원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방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환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중심에는 당연히 한국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는데 목소리에는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세계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순간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연단을 향했습니다. 장관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옆에서 한 방산 기업 대표 김태훈이 장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이끌 차례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현장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리셉션장 한쪽에서는 외국 인사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폴란드 관계자는 한국이 유럽 안보의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주변 대화를 듣는 동안 계속해서 제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 우리가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장면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연설이 끝나고 국방부 관계자가 자리로 내려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그의 표정을 살폈는데 피곤함 속에서도 확신에 찬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죠. 홀에 걸린 태극기는 조명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마치 역사의 한순간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 미래를 주도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리셉션장의 마지막 순서, 국방부 장관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쏟아지고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죠. 장관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수요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공급국이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주역입니다. 그 순간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조차 죽인 듯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결과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더 큰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홀 안에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이어갔고 외신 기자들조차 연설의 울림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와 연결된 듯한 기분이었죠. 기자라는 냉정한 직업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슴 속 깊이 뜨거운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한 유럽 인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중심에 섰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는 순간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홀 천장에 매달린 태극기가 환한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제 가슴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했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만들었고 이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홀 안가득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마치 역사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기록한 이 장면은 단순한 전시의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또렷이 새겨넣은 하나의 이정표라는 사실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라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